지금 필리핀 사업은 오히려 인도네시아보다는 확 바뀌었어요. 굳이 인도네시아한테 이렇게 의존할 필요 없고, 필리핀이 또 우리하고 상당히 긴밀하고 6.25 전쟁 참전국이고 또 여러 가지 상징성이 또 많잖아요. 나중에 결국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차이나하고 붙게 되면 다 동원되게 되고, 대한민국의 K방사 수출, 동남아시아에서 항공 분야, 해상 분야의 역할이 상당히 우리가 짐을 이제 받은 거죠. 한미동맹에 의해서 간접적인 역할을 우리가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 만들어서 잘 팔아야 되는 거예요. 최근 필리핀이 KF-22를 최대 20대 도입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협상 진행 중인 건지 어디까지 확인된 상황인가요? 협상은 시작됐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수는 20대는 이제 맥시멈, 영어로 표현해서 맥시멈이고, 이게 좀 예산이 제한된 나라들이 편제 도입 대수가 보통 12대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미 해군 해병대 상황은 좀 다르지만은 F-35 도입하는 그 편제 대수가 12대라고 해서. 근데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FA-50을 도입을 할 때 12대였고, 한 대는 추락했고, 이제 11대인데, 그리고 2차 후속 발주도 12대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필리핀 공군의 MRF, 파이터 사업이거든요. 그게 목표 숫자가 40대 정도로 구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필리핀 국방 예산이 지금 해군 분야다, 특히 지상군 분야에 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20대까지는 이제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명시적으로는 20대라고 얘기했는데 12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되고 있고, 초기 협상은 이미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27년도 한 만 1년 지나서 27년도 하반기에는 27년도 이제 10월달 서울 아덱스가 있을 즈음에 어떤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 행사장에서 뭐 발표를 사인하는 걸 발표한다든지 한 1년은 걸릴 것 같아요. 초기 이제 협상이. 물론 나중에 또 가서 수정 협상이 있을 수 있는데, 폴란드 같은 경우처럼 뭐 무장 관련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잘 되고 있고 12대로 보고 있고, 그러면 F-16V는 뭡니까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전투기를 조달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성능 문제도 있지만 조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이 일단 판매 승인을 했기 때문에 F-16V 12대가 도입은 될 거는 같아요. 근데 그 시기가 어떤 것이 먼저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F-16V 12대, KF-11의 뭐 초기형이라도 12대, 그래서 24대가 되죠. 그럼 기존에 23대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 다 이게 합산을 해버리면 50대가 돼요. 약 50대. 근데 필리핀 공군이 원하는 거는 50대 규모예요.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예산 문제라든지. 물론 정비는 이제 우리한테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MRO 측면에서. 그리고 또 미국 태평양 이제 관리하는 미국 입장, 국방성, 전장성 입장에서도 지금의 필리핀 공군의 11대 가지고는 너무 힘들고, 근데 연합훈련은 매년 하잖아요. 수시로. 그래서 계속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데, 조종사들의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한 50대 미만까지는 가져야 된다. 상한선이. 그래야 아마 평상시에도 중국 공군, 중국 해군의 H-6 폭격기, 이제 순항미사일 탑재하고 과시하고 이제 위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게 돌아다니잖아요. 그거라도 차단을 이제 시켜야 되는 역할을 이제 맡게 되거든요. 전투기까지는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필리핀 공군한테 차이나 공군의 뭐 전투기까지 뭐 상대하라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초계기, 차이나 해군이나 이제 해상 초계기들을 같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런 역할을 일정 부분 이제 이 남중국해 쪽에서 역할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투트랙으로 조달 문제가 시간 싸움도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보유를 해서 거기에 익숙해져 갖고 비행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두 개 기종으로 가는 거를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별도의 얘기지만 페루 공군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뭐 그리펜을 많이 잡고 V를 뭐 결정을 했다는데, 그게 카이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완성 계약이 아니래요. 일단 초기 계약 단계고, 그리고 또 역시 전투기 미그 29하고 미라지 2000, SU-25 세 가지 기종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뭐 운영할 수 있는 대수는 현재 3대 정도, 상당히 이제 노후가 됐다는 거죠. 유명무실화가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과거의 사례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 기종에 다 의존할 수 없고, 그것도 미국제니까. 페루는 남미국 과정에서 한때는 미국하고 거리가 멀었는데 지금은 다시 돌아섰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유사시 여러 가지 주변 에콰도르하고는 분쟁이 있을 때 뭐 F-16V는 사용할 수 없다, 미국에서 제동 걸어서, 그러면 KF-10이라도 대신 사용해야 되는, 물론 이제 엔진은 또 미국제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페루도 지금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 그걸 먼저 필리핀이 이제 끊고 나갈 거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 사업은 오히려 인도네시아보다는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개발이 다 끝나고 대한민국 공군에 이제 납품을 이제 한 2달 앞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다 바뀐 거죠. 굳이 인도네시아한테 이렇게 의존할 필요 없고, 필리핀이 또 우리하고 상당히 긴밀하고 우리하고 얘기가 잘 되는 국가고, 그다음에 6.25 전쟁 참전국이고, 또 여러 가지 상징성이 또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쭉 나오는 이제 그 해당되는 필리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매체들, 여러 종류의 플랫폼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우호적이고 기대가 많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방산 덕분에 그게 이제 항공 분야, 전투기 분야하고 해군의 호위함, 초계함, OPV 분야에서 우리가 제때 납품을 해주니까 이번에 림팩 때 상당히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 함정들이, 대한민국 함정들이 림팩에 다 참여를 하면서 상당히 자부심이 스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 사업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말레이시아. 물론 이제 말레이시아가 FAOC M은 연말부터 받아야 되니까 시간상으로는 그 사업을 이제 완성을 최대 36
6대인데 이게 또 욕심이 이제 말레이시아 공군도 생기면은 FA50M 2차 발주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18대. 지금 18대 발주해서 넘겨야 되는데 2차 발주가 또 있어요. 예상은. 근데 이게 KF-11로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그들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공군력 급성장을 시켜야 되고 왜냐면 경쟁국이 인도네시아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상태로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해당되는 우리 하이 공장에 와서 많이 좀 얘기도 듣고 왔고 설명도 듣고 간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리고는 이제 위에 태국 있잖아요. 태국도 이제 그걸 보니까 동남아시아 경쟁국들을 보니까 지금 우리 노후 전투기 문제 이게 그리펜으로 몰빵하기는 좀 그렇고 뭔가 찜찜하고 그리펜은 옛날 4.5세대로 이제 딱 정리가 되잖아요. 2008년도에 그 최신형 그리펜이 나왔던 게 2008년도거든요. 출시된 게 지금 벌써 16년, 17, 하여튼 18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은 신생 세대가 KF-21이다. 그래서 태국도 상당히 좀 상황이 바뀌고 있는 걸로. 그래서 동남아시아 전투기로 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FA-50 이어서 KF-11의 동남아시아 전투기로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고 미국은 정책적으로 이거를 위해서 엔진을 공급을 하면서 계속 엑스포트 라이센스 이해를 바로 제때제때 내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동맹의 근간에는 이러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 해를 둘러싸고 직접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KF-20을 도입하게 된다면 실제 필리핀의 대중국 억제량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복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필리핀 공군 역사상 전례 없는 질적, 양적 최대치를 올리는 이제 순간이 오는 거예요. 과거에 필리핀 공군은 이제 뭐 공군력은 우리보다 먼저 출발을 했는데 공군 자체가 미국의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어떤 원조를 받은 것도 있고 이게 상당히 뭐 80년 전 이상 거슬러 올라간 하여튼 오래됐습니다. 역사는 우리보다. 그런데 이게 60년대 그리고 이제 70년대 오면서 미국의 노후 전투기 퇴역한 미 해병대, 미 해군 해병대에서 퇴역한 전투기, 그게 팔 크루세이더 전투기를 중고 전투기를 도입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역시 이게 운영 수명이 짧다 보니까 그것을 보조하는 F5A 전투기, 이건 레이더가 아예 없는 전투기예요. 이것을 2005년까지, 특히 F5A를 2005년까지 운영해서 결국에는 한계에 오니까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군력이라는 게 70년대, 80년대 완전히 우리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바뀌었죠. 역사가 오래됐다고 하지만. 그리고 2005년 말부터는 전투기가 없는 나라.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게 돈은 또 모자르고 근데 그 와중에 2005년도 이후부터 차이나의 어떤 그 남중국해 위협이 점차 이제 크게 발전이 됐죠. 상승이 된 거죠. 발전이라는 말은 좋은 데 쓰는 거.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걸 대응해야 되고. 그래서 한편으로 또 그 당시에 필리핀 정부가 미국하고 그렇게 끈끈한 관계는 또 아니었고, 협력은 많이 했어도 지금보다는 끈끈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 필리핀 국방부 입장에서는 필리핀 정부에서는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중국을 언젠가는 격돌을 할 것이다. 과거에 남베트남이 있을 때, 그러니까 패망하기 전에 베트남 사례를 들은 거예요. 남베트남에 있을 때 남베트남 해군하고 그 당시 해군하고 이제 붙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차이나 해군도 성능이 뭐 떨어지는 함정인데도 불구하고 남베트남 해군이 패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전쟁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은 그걸 대비하고 있지만 잠수함 전력 중심으로 아니면 러시아제 호위함 프리기트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거를 다 지켜본 필리핀 해군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공군 입장에서는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또 한 번 그러한 일이 시간이 흘러왔지만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군력을 최우선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고 맥시멈 보유 대수는 50대 미만까지 갈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완비가 되면은 반면에 차이나 공군이나 해군이 한번 이거를 테스트해 보려고 하기는 할 것 같아요. 한번 떠보요. 간을 보려고. 근데 그럼에도 이제 대한민국, 우리 수출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미국, 엔진 회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 필리핀 해당국, 차이나 견제를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의 이 필리핀 공군의 도입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죠. 거기까지 50대 미만까지 가야 되니까. 한편 이제 인도네시아 공군은 이제 100대를 넘어서야 되는 과제가 있고, 그래서 나라별로 뭐 말레이시아도 말씀드리면 지금의 37대, 37대 전투기를 거기도 역시 50대 이상, 거기 한 80대까지 올려야 되는 그런 자기들이 스스로 과제가 있고, 미국은 당연히 원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차이나하고 붙게 되면 다 동원돼야 되고, 역할을 다 좀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치 나토에서 그랬듯이 과거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이라크나 그런 측면에서는 이 전투기가 대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의 전력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대한민국의 K방사 수출, 동남아시아에서 항공 분야, 그다음에 해상, 수중 분야의 역할이 상당히 우리가 짐을 이제 받은 거죠.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수출한다고 하지만은 그걸 이제 미국의 한미동맹에 의해서 어떤 간접적인 역할을 우리가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 만들어서 잘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그게 다 모여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동맹은 크게 봐야 돼요, 넓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뭐 주한미군 자체만 이제 얘기하던 시절은 지났고, 우리 K방산이 미국한테 기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대표적인 사례였고. KF-21에는 미국산 엔진을 비롯해서
미국산 부품이 들어가는데요. 필리핀 수출 과정에서 미국의 승리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고 왜 미국은 이걸 반기고 있을까요? 첫 번째, 과거에 2016년도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카이에 FAO식을 이제 보유하기 시작했는데 전혀 뭐 이런 일이 없었죠. 말씀하신 뭐 그런 내용이 없었고 뭐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필리핀하고 미국이 근본적으로 부닥치는 아주 결정적인 사례는 현재 정부의 먼저 정부 그 정부 때는 있었는데 그것도 뭐 결국 뭐 조율하고 타협해가지고 그렇게 뭐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뭐 중동 지역이나 북아프리카나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엑스포트 라이센싱 문제에 있어서는 뭐 전혀 뭐 이게 문제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순조롭게 다만 이제 납기를 맞추는 거, 엔진이 만들어져서 카이에 와서 다 결합을 해서 넘기는 거, 이제 그런 일정들을 가지고 많이 좀 얘기를 하겠죠. 뭐 불편한 사례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관계자들에 의해서 실무자들이 그런 정도죠. 이게 무슨 수출 승인을 낸다 만다 그런 단계는 아니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과거의 사례도 있었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이 LIG가 파키스탄한테 뭐 전자전 장비를 수출하다 실패한 적이 있는데 미국이 제동 걸어서 뭐 전자전 포도라든지 뭐 옛날 초기형 그런 것처럼 파키스탄에 우리가 뭐 FAO식이나 KFC로 뭐 협상한다 이거는 미국이 당장 못하게 하죠. 왜냐면 현재 이란전을 두고 파키스탄이 협상을 중간에 중재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거기서 철수했죠 미국이. 대신 뭐 이게 상황인지 그렇게 만들어준 건데 싸우고 있어요. 파키스탄군이 아프가니스탄군하고 싸우고 공습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좋아는 하지만은 그거 대신 두들겨 부시고 있으니까 좋아는 하지만 파키스탄은 근본적으로 중국의 방산이 다 흡수하고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이제 제동을 걸죠. 근데 필리핀은 정반대라는 거. 되레 서로 고민을 하게 됐죠. 엔진을 가지고 나는 이게 지금 많이 밀려있어. F404 엔진 414 엔진 여기저기 요즘 훈련기 사업들이 또 있기 때문에 T7 훈련기고 뭐 튀르키예 문제도 있고 뭐 납품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라인이 상당히 바빠지니까 이걸 납품하는 거 가지고 이제 나라별로 다 조율을 해야 되니까 미 정부, 미국 업체죠.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그런 문제가 이제 있을지언정.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무적인 뭐 상황이고. 그래서 그거는 뭐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거는. 업체하고 우리나라 업체하고 우리 방사청하고. 그래서 그거는 뭐 이렇게 문제라고 이제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필리핀이 KF21 도입과 함께 현지 MRO 체계 구축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앞으로 K방산의 다음 수출 시장으로 봤을 때 K방산 위상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시나요? 보통 이제 뭐 이 무기를 판매할 때 이런 하이 테크놀로지 무기 판매할 때 기술 이전 얘기들은 이제 흔하게 얘기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중동 지역 얘기하고 있고 폴란드 사업 얘기하는데 이쪽에 동남아시아는 그 기반 자체가 방산 기반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장갑차 종류로 차륜형 바퀴 장갑차 종류로 뭐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가 이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국내에서도 옛날에 신정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저 울산 쪽에 가니까 짝퉁 장갑차를 뭐 유럽산을 어떻게 작은 회사에서 만들더라고요. 기술이 단위가 낮아요. 차륜형 장갑차 뭐 이집트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뭐 예를 들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친미,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그런 거를 이제 기술 이전을 그런 쪽으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조립하고 만들어서 정비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정비라는 게 그대로 해체하고 다시 조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생산 라인에서 전투기 생산 라인에서 하듯이 그 과정이 그건 잖아요. 근데 먼지를 털어내고 뭔가 부품을 갈아치우려면은 이게 다 분해해야 되는 그 기술이 또 해당되는 국가들 뭐 특히 뭐 필리핀이 없었고 왜냐면 우리한테 FAC 뭐 2016년부터 운영을 했지만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로부터 10년 지났고요. 그냥 기술이 있겠어요. 그래서 현재로는 카이에서 다 돈을 받고 별도의 사업을 해서 이제 해주고 있는데 그걸 또 필리핀 입장에서는 이거를 정비, 후속 군수 지원에 대한 거는 자기들이 스스로 해야 되겠다. 뭐 대한민국도 그랬어요. 대한민국도 1960년대 초반부터 군수청을 이제 설립해서 물론 이제 미국의 지원이 있었어요. 군사 지원이. 그걸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모든 걸 하지만은 군수 그런 정비청에서 필리핀은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려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MRO는 필수적으로 그걸 같이 껴서 넣어야 되는, 해줘야 되는 계약 조건에 물론 기본 돈을 이제 받고 뭐 정비하는 그 방법에 대한 기술도 이전 노하우도 알려줘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기본 사항이 되고 있다. 이거는 뭐 꼭 해줘야 되는. 그래서 이 MRO 시장 흔하게 뭐 MRO 그 수입도 짭짤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건데 방산하고 일반 민간 항공 여객기 중심의 싱가포르 그걸 해먹고 사는데 싱가포르 업체들이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걸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책임을 지고 이 기술 이전 MRO에 관련된 기술 이전을 해야 된다. 미국도 우리한테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걸 꼭 MRO와 같이 패키지를 끼고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야 수출이 원활히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 모여서 근본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한미동맹이 과연 무엇이냐 할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금 포위망 형성하는데 이것까지 다 했어. 우리 업체를 통해서
이 노하우까지 다 전수해서 지금 자체 정비를 해서 즉각 출격할 수 있도록 기반 다 닦아줬어. 이게 결국에는 이 포위망, 그게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포위망 형성에 기여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실무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간접적인 걸 다 따져봐야 되고 직접적인 것만 얘기하지 말고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군사적, 밀리터리, 방산적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한편은 또 카이,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입장에서는 뭐 대한항공도 있지만은 진짜 수익을 따져보면은 이 MRO 쪽은 결국 민수 쪽을 해야 되는구나, 여객기를 해야 되는구나, 건드려야 되는구나 하다 보니까 거의 뭐 30년 만에 다시 새로 발제된 게 민간 여객기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근데 시작은 이런 정비, 같이 미국하고 아니면 에어버스하고 같이 하는 동업을 해서 하는 정비 분야부터 진출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나온 게. 그 업계에 나온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그들하고 더 이제 이 분야에 있어서 더 끈끈해지면은 관계가 좋아지면은 발전되면은 공동개발, 국제 공동개발 여객기 뭐 200인승 이하 하겠다고 이제 그 포부를 밝혔고. 그래서 실제 MRO 수익성은 군용기, 군수, 이 밀리터리 분야보다는 민간 쪽으로 방향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경 설명을 결국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해드리게 되는데 일반 온라인상에서는 그냥 배경 설명 없이 왜 이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내용은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지금 설명을 지금 드린 겁니다. 결국 이 군용기 시장은 일단 판매를 대량으로 해야만 거기서 조금 이제 마진이 생기는 거고 MRO는 좀 다른 군용기나 MRO는 그렇게 기대할 게 크지는 않다. 현지화 시켜줘야 되고 그들도 그 정도는 원하는 게 기술 이전하는 게 그런 부분이고 반면에 이제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자기네 자국사무장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미션 컴퓨터 연동 뭐 수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요구하는 거고 폴란드는 아예 동유럽 버전을 만들자 같이 머리 맞대고 설계도까지 뜯어서 봐서 동유럽 버전을 만들어서 같이 판매를 하자 너는 4를 먹으면 폴란드는 6을 먹겠다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접근이 해서 다른 거죠 상황이 지금 동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다 높낮이가 다릅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조선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조선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거고 한국에 기대하는 부분은 어떤 점일까요? 우리 이제 마스가라고 하는 미국 진출에 대해서 기대를 계속 끊임없이 한 거의 횟수로 따지면 한 3년 동안 희망 고문을 이제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가장 최신 뉴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역시나 트럼프가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한테 열척을 뭐 빨리 만들 수 있냐 그건 그냥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행정 절차 이런 부분이 아니라 물어본 거고 그냥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가능성은 이제 타진할 수 있는 거고 미국의 대통령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이제 부여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 얘기 나온 게 좀 실무자 물론 이 밑에 이제 실무 국방부에 미 국방성 그러니까 전쟁부에 또 이제 뭐 또 실무자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또 뭐 대표적인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전투함하고 지원함이라고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조선업 아무리 자기들이 지금 고생하고 어떤 노화됐지만은 그래도 그 카르텔 노조가 있기 때문에 핵심인 원자력 항공모함부터 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다음에 이지스 전투함 이거는 핵심 부분이에요. 자기들 이해관계가 그렇다고 해서 시중 언론에서 얘기한 대로 뭐 그 부분이 지금 뭐 멈춰 있는 거, 그 멈춰 있는 건 아니고 건조 속도가 중국에 비교해서 좀 느리고 항상 그 처음에 초도함들이 등장하면은 이제 건조해서 주면은 해군 미해군에 인도하면은 좀 문제점이 있다. 근데 그거는 좀 어느 나라든지 우리도 대한민국도 겪는 일이고 초도함들은 좀 이렇게 문제점들이 있는 거는 그래서 그 보완을 하기 때문에 뭐 선도함, 초도함은 이제 그런 걸 다 겪고 있고 그래서 그건 그렇게 큰 문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게 종합적으로 얽혀서 전투함 분야라고 이제 말은 대화라는 게 나오는 게 전투함 지원함이라고 이렇게 껴놨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희망 고문의 속지를 말해야 되는 게 일단 전투함 또 빼야 돼요. 현재 기준에도 뭐 7월 현재 기준에도 그 언론 기사, 온라인 기사 이렇게 보시면은 빼고 지원함이에요. 지원함은 옛날부터 3년 전부터 제가 얘기했어요. 미국이 지원함은 맡기려고 하는 건 분명하다. 건조를. 그런데 그러면 대한민국, 일본은 지금 상당히 검증을 해왔어요. 일본 칠함대 주둔한 칠함대를 통해서 정비를 많이 시켜봤고 전투함 중심으로 그래서 오랜 기간 거쳐왔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검증은 우리가 틀려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떤 조선업이라는 게 특히 군함 쪽에서 검증을 해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한 3년 전부터 하나오션이라든지 HD현대, HG 한진중공업 이 세 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 지원함, 칠함대에 나와 있는 군수지원함, 뭐 보급함이죠. 그다음에 어떤 급유함이라든지 탄약 수송함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맡겨보는 거예요. 제대로 정비를 해주는지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조선도 일본 뭐 버금각 정도로 기술이 있다고 하니까 맡겨봐서 잘 되는지 근데 한 3년 횟수로 한 3년 동안에 그건 다 통과를 했어요. 인증을 이제 검증을 받아서 그거는 이제 능력이 있다는 걸 이제 확인했고 그래서 이제서야 나오는 게 지금 6월달 7월달에 걸쳐서 나오는 얘기가 지원함을 이 탄약
보급함, 군수지원함들이 미 해군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노후화에 이제 왔어요. 시기가 30년 이상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검증도 해봤고 MRO를 통해서 우리 조선소에 맡겨가지고 그랬다가 부족한 부분이 이제 발생이 된 게 그 보안 문제. 왜냐면 HG의 한진중공업도 영도다리 밑에 있거든요. 노출이 돼 있어요. 그냥 택시 타고 가면서 볼 수 있어요. 여행을 가서 여러 차례 봤었고 그 부분을 지적했죠. 이게 최근에 드럼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 우리 적대국인 북한이 장거리 드론을 띄워서 만약에 미 해군의 보급함들을 파괴하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 걱정이 미국 입장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HG의 한진중공업보다는 좀 더 바깥쪽하고 단절되어 있는 하나오션에 맡겨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중간점에 있는 거는 HD 현대가 조선소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완벽한 거는 HD 현대보다는 또 하나오션이 더 깊숙이 들어가 있거든요. 안쪽에. 그래서 보안 측면은 이제 그렇게 따져서 결국에는 한진중공업에 계속 맡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노출돼 있어서 그걸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MRO는 계속 할 것 같아요. 서태평양에 있는 3함대 것까지 끌고 와서 할 가능성도 있고 7함대 훈련 왔다가 맡기러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동맹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 입장에서는 그 부분 지원한 부분이라도 이게 전투함에 일단 유사시에는 다 동원되는 거니까 격침되는 일이 있어도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한테 맡기는 게 효율적이고 우리가 빨리 해주니까 정비도 잘 해주고 그 내용 측면에서 그러면 한미 동맹에 우리가 업체가 하는 거지만 기여도가 있다는 거죠. 미국은 또 그 기여도 점수를 따로 따지는 거고 돈의 지출에 상관없이 업체한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당분간은 지원함에 설정돼 있다. 이거는 큰 기대를 언론 그 기사 패러그래프의 단어 문장에 전투함 피어를 찍고 지원함 하면은 하나는 잘라버리고 지원함. 그 부분은 건조를 맡길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은 계속 기대를 하고 있죠. 좀 제한적이지만은 발전을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맡길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는 있어요. 지원함 쪽에 한해서 그것도 하나오션에 HJ가 아니에요. 왜냐면 과거에 영국이라든지 뭐 뉴질랜드 그러니까 일부분은 좀 더 좀 실패한 경우도 있는데 그 내부적 그 어떤 성능을 보면은 그럼에도 우리가 이미 2014, 15년대에 유럽 나토 국가라든지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 이런 게 이제 납부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바탕이 되고 아마 그들은 그 자료를 10년 전 자료를 다 뒤져볼 거예요. 제대로 납기를 지켰는지 그래서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문제인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완해서 맡겨야 될 건지 이제 그거를 우리한테 이제 넘길 것이고 하나오션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좀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자기들이 앞선다는 게 그래서 현재 마스카 측면에서 미국의 어떤 합작 형태로 일반 조선 형태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도 상당히 뭐 예상하고 있거나 기대를 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군함이고요. 한국은 상선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네. 미해군 함정 건조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미해군 입장에서 내용들을 펼쳐놓고 보면은 첫 번째 항상 리스트에서는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이에요. 지금 이제 이미 직급이 주력인데 그렇게 해서 조그만 소형 함정까지 지원함까지 다 지원 전까지 펼쳐놓고 보면은 이거 자체를 그동안 혼자 다 관리한 거죠. 동맹국한테 맡기지 않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저렇게 치고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분리를 이제 해서 효율적인 거를 가야 되고 자기들의 그러니까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이제 확인된 거고 알게 된 거고 그러면 이걸 외주를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지금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원정부터 해서 지원함까지 이 부분은 잘라내가지고 아시아 국가 그게 이제 대한민국하고 일본이죠. 맡겨야 되겠다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은 미국의 지금 조선소 특히 특수선 분야의 업체들은 여기에만 집중하자. 그 정리된 게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결정하는데 어떤 행정 절차도 그렇고 결심하는데 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또 한 번 결심하면 빨리 가기는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분리를 하는 작업을 오랜 기간 숙고를 한 것 같아요. 10년 사이에. 그럼 반면에 중국, 차이나는 계속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고. 근데 물론 이제 차이나 해군도 엄밀히 따져보면은 성능이 떨어지는 배를 많이 갖고 있는 거고 미국의 이지스급 같은 화력이 세고 뭐 레이더 성능을 좀 더 발전시키거는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거를 마치 뭐 사람들이 말하기 좋은 세상이고 블로그 올리기 좋은 세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백척이라고 있겠는데 고성능 미국에 대적할 수 있는 구축함, 호위함은 아직 백척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50척 이하, 한 40여 척.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기본적인 전력을 완성을 시켜라. 그렇게 해서 실제 쳐들어갈까 말까 하는 시기는 그 이후거든요. 그게 실제 2029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1949년도에 차이나 본토, 지금의 본토를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대만으로 내쫓고 타이완으로 지금의 국민당 정부를 당시에 그게 1949년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군사력의 기본 전력은 2027년까지 완비를 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쳐들어갈까 말까 아니면 봉쇄를 확실하게 할까 말까 하는 결정 시행하는 시기는 2029년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진짜 전쟁을 이제 가서 상륙을 해서 전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2032년 정도를 보고 있고 단계별로 올라가 에스컬레이션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차이나 해군도 지금 완성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 해군에 거의 근접한 어떤 고성능 함, 단일화된 고성능 함, 중국판 차이나 이지스함, 차이나급 이지스함이 차이나의 이지스급들이죠. 이런 배들이 모이려면은 2035년 넘어가야 돼요. 아주 질적으로도 고성능, 양도 충분하고. 근데 아직은 그 전입니다, 훨씬. 그걸 데이터를 다 펼쳐놓고 보면은 다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한 거를 그냥 어떤 검색을 해가지고 대략적인 숫자만 이렇게 쭉 나열해서 합산하면은 그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백척이. 아직은 조금 미진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도 일단은 집중하기 위해서는 전투함, 항공모함 포함해서 그거를 이제서야 뭐 결정을 하는 단계에 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또 동맹국으로서 또 그걸 해줘야 되고, 우리도 뭐 K방산 수출의 한 일조를 담당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시간이 또 해결해 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현지 조선소에 투자하고 미국인 근로자 고용하고 기술까지 이전해야 한다면 실제 한국 기업에 남는 이익은 얼마나 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남지는 않겠죠. 그걸 다 면밀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기술 이전이라는 게 이게 반도체처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그 정도는 아니고 숙련도죠. 거기에 집중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빨리 그 블록 단위로 빨리 다 만들어서 빨리 합체를 해서 완전 인티그레이션 끝내가지고 어떤 배를 띄우는 과정. 그거를 우리가 워낙 부지런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걸 잘하죠. 개개인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그들한테 전수를 해도 미국 사람들이 그냥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배울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 저는 그런 의심을 가고. 아니, 그건 그러니까 그런 기술은 뭐 우리가 알려줘도 가르쳐도 되네,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충분히 해주는데 실제 뭐 하나오션 주도의 마스카 이건 크게 남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한미 동맹이 있어서 크게 큰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미국의 국방력에 기여를 한다. 이제 그거를 그들이 이제 인식을 제대로 하고 납득하고 인식하면은 그게 이제 한미 안보 동맹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한테 뭐 이렇게 좀 양보를 하기를 바라는 또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동료군이 되고 그럼 정부에서는 이제 그거에 가지고 미국하고 지금 그 덕분에 이런 거 덕분에 미국하고 방산 협력을 하는 덕분에 잘 되고 있으니까 해당되는 국내 방산업체의 이득을 좀 이게 비공식적으로 이제 해줘야 되겠죠. 방사청에서 보이지 않는 걸로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도는 거죠. 순환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하나의 그 자체의 이익을 따질 게 아니라 한미동맹이 계속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우리 정부가 혜택을 받아서 업체한테 이득을 더 챙겨주는 그렇게 저는 될 걸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견제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도 될까요? 지금 뭐 우리한테 역할은 또 주어진 게 있고 일본한테 주어진 게 있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일본한테는 그 소위 일본 해상자위대 해서 어떤 사용 기한이 이제 돼가지고 퇴역시켜야 되는 호위함들. 그런데 그 호위함들이 80년대 말에 건조된 거라서 성능, 무장 능력이라든지 성능이 조금 지금의 기준에서 모자라요. 그리고 이제 일본 해상자위대, 뭐 항공자위대도 그렇지만 해상자위대는 특히 운영 기간을 타이트하게 딱 정해서 퇴역을 시켜버려요. 근데 이게 운영 수명이 좀 남아있단 말이에요. 정비를 하면은 또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동맹국가이지만 아주 가까운 우방국인 필리핀한테 이걸 넘겨주면은 미국에서 바라볼 때 이게 봉쇄하는데 차이나 해군을 봉쇄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성능이 좀 비록 구형화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그 측면에서는 또 이 필리핀 해군이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이런 호위함, 중고 호위함을 받지만 우리한테 또 수입도 하지만은 신형 새로 만든 거를 이것들이 다 만나서 전력이 좀 확대되면은 이건 이제 평상시에 돌아다니잖아요. 필리핀 그 근방 해역에 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차이나 해군의 구축한 호위함을 또 만나게 되면은 쫓아다니면서 감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장 중요성이 아니라 어떤 레이더, 센서, 1번째 레이더 센서가 달렸는데 감시는 충분히 되거든요. 그게 중고 호위함을 받아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아부쿠마크 5척을 인수를 받기로 했어요. 내년부터.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은 또 미국한테 안보동맹, 기여도가 있는 거고 우리는 이런 조선소에 특히 지원한 부분을 담당해서 미국의 안보를 기여를 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우리 해군 관련된 이 방산도 좀 더 확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좀 간접적으로 우리는 필리핀 해군의 신조함 새로 만든 호위함이나 초기함들을 OPV를 이 세 종류를 지금 납기 절차 철저하게 준수해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다 역할들을 일단 대한민국은 이 동남아 시장에 전투기, 경전투기뿐만 아니라 호위함도 수출을 잘하고 있고 특히 필리핀한테 필리핀은 뭐 전통적으로 미국과 가까우니까 그래서 바로 앞이고 차이나 앞이고 또 일본은 이제 후속으로 기존의 7함대 이지스함들을 정비를 계속 해왔고 뭐 지금 뭐 여러 군데 정비를 확산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일본과 대한민국의 역할이 골고루 이것저것 다 부여가 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일본도 그렇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의 눈치를 사실 보긴 보죠. 우리가 수출 대상국이고 아직도 뭐 제일 앞에 있는 대국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간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미국과 협력을
뭐 한미동맹 협조 협력 이런 걸 이제 같이 하면서 포위망이 야금야금 이제 이렇게 커지는 거죠. 거기에 필리핀이 지금 아주 핵심 국가로 등장하고 있고, 물론 이제 저쪽 밑에 남중국해 끝단에 있는 인도네시아도 역할을 부여하려고 하니까 일본이 또 아사기리급이라는 또 큰 호위함을 또 공짜로 주려고 하고 있고, 포위망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 이게 지금 거기에 우리 핵심 국가가 대한민국이고, 항공산업 수출뿐만 아니라 해상, 함정, 잠수함, 이게 상당히 지금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죠. 간접적으로 외형적으로 방사 수출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에 없는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 포위망이 차이나 포위망이 이렇게 야금야금 형성이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7년은 시진핑이 군사력을 기본적으로 완비를 하라는 거지, 그 27년도에 쳐들어가자가 사실은 아니고, 실제 상징성을 가지고 2029년도에 어떤 차이나 대만 사이에 그 포위망을 형성하는 게 29년도에 완성을 시키자는 거고, 그 다음에 2030년도에 미국에 대들 수 있는 해군 군사력을 급하게 서둘러서 완성을 시키자는 거고, 그때 가서는 차이나 해군의 항공모함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근데 최근에 개인적으로 이제 시간 날 때 저도 휴식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최근에 나왔던 영화 미드웨이를 다시 봤습니다. 뭐 여러 차례 봤는데 미드웨이를 보면서 딱 생각이 스치는 게, 지금 차이나 해군이 막강하다고 하잖아요. 뭐 미국하고 한판할 수 있는. 그래서 현재 항공모함이 3척이 보유를 하고 있죠. 또 추가로 4번째 거를 이제 건조에 들어가서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고, 그 최종적으로 6척, 더 나가서는 11척까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소위 온라인 기사를 접하면은 이게 때마다 뉴스가 발전을 하니까, 기사 분야에서도. 그래서 딱 보면서 당장 3척? 4번째? 그러면 미드웨이를 딱 보면서 과거에 일본 제국 해군의 그 항공모함 4척이 한 번에 다 격침됐잖아요. 항공모함을 격침할 수 있는 거지, 한 번에 다 저렇게 2차 대전 초기에 그렇게 미 해군이 넌트레스 급강화 폭격기로 다 격침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극초음속 대한미사일, 일반 대한미사일도 있고, 저게 안 될까? 저게 항공모함이 중국이, 차이나가 저렇게 갖는다고 해서 천하무적은 아닐 텐데, 그 다음에 기존의 중국판의 이지스함들, 이것도 뭐 천하무적 아니잖아. 격침하려면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최근에 이란의 잠수함 정비시설을 또 미 해군이 그 무인정 3척이 들어가서 다 격침을 시켰고 파괴시켰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차이나 해군이 급성장하는 거는 맞는데, 그게 대만을, 타이완을 상대로는 막강해요. 포위를 다 둘러쌀 수 있는 전력이 맞아요. 그리고 대만 해군이 형편없기 때문에 대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건 맞아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태평양에 있는 7함대, 3함대, 일본 해상자위대로 이게 다 뭉쳐서 같이 붙으면은 차이나 해군의 항공모함이 천하무적일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조선업도 다 끌어들이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는. 써먹을 게 뭐가 있을까? 철저하게 빼먹을 게 뭐가 있을까? 이 포위망을 형성하는데, 필리핀 해군한테도 이런 중고 호위함은 일본이 넘기지만은, 그럼 포위망이 또 형성돼요, 바다에서. 그게 뭐 영화를 보시면 정찰하는 게 있잖아요, 정찰. 그 당시에도 1942년대. 정찰이 시작이잖아요, 그 해전에 있어서. 지금도 마찬가지거든. 평상시에 감시 정찰 견제를 하면서 우발적인 사태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쪽도 차이나를 상대로 이 태평양의 서방 친미 국가들이 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대한민국 조선업도 이제 들어가고 이제 편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이것도 해결해 줄 거다. 내년 27년도에 가면은 반갑게도 뭐 미국의 어떤 특수 해당되는 클래스의 지원함을 우리가 이어서 발주를 받았다. 뭐 그런 기쁜 소식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조선 업체들이 잇따라 미 해군 함정의 MR 사업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함 정비까지 맡긴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현재는 뭐 지원함 중심으로 뭐 탄약 보급함, 구수 지원함, 크게 얘기해서 유료 보급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맡겨서 정비를 시켰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일본은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 여러 차례 얘기한 것 같은데, 이지스함 그 알레이버급 정비에 참여하고 있어요. 요코스카 군항에서 저는 여러 차례 봤어요. 현지에 가서. 요즘에는 뭐 안 가는데 일반 관광지가 돼버려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개방한 상태라 정비를 하는 모습을 그 앞에 스타벅스죠. S벅스 앞에서 테이크아웃해서 마시면서 봤어요. 그 관광지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일본하고 뭐 미 해군하고 어떤 걸 협정한 게는 엄밀히 얘기해서는 1950년대, 55년도 일본 해상자위대가 본격 출발할 때부터 시작은 그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은 뭐 나라 사정이 안 좋았고 상당히 안 좋았고, 뭐 우리 해군력이라고 뭐 할 것도 없었고, 미 해군의 노함들을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은 일본이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아직은 차이점이 있고, 전투함, 핵심 전투함은 일본한테 계속 맡길 것이고, 하다못해 최근에 최신 소식이, 저도 뭐 한 10년 전에 가봤지만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이 동해안 쪽에, 우리 동해안을 이제 독도 하고 울릉도 쪽 방면으로 이제 배치한 게 마이주루 기지라고 또 있어요. 이제 하나의 지역 그거를 또 관할하는 건데, 그 마이주루 기지 근처에는 고마츠라는 또 항공자위대 F-15J, 지금은 F-35가 들어가고 있지만은 중요한 기지로서 동해안을 저희들이 이제 관할하는 그런 측면의 이제 기지가 있는데, 거기도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미 해군이 그쪽에도 조선 시설이 있어요. 가보니까 있더라고, 시설들이 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확산을 이제 일본이 먼저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요코스카 항이 이제 포화 상태니까, 왜냐면 이제 일본 7함대 미 해군의 이지스함이 뭐
많을 때는 9척까지 가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비가 포화 상태니까 마이즈로 동해안 방면으로도 맡기고 있고 조선소, 일본 조선소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우리 제주도하고 가까운, 부산하고 가까운 사세보 쪽에, 그쪽에도 맡길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 다 시설이 있더라고. 나가사키 쪽에도 가보니까. 예전에 다 조사해봤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그쪽에 맡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 해군의 핵심 전투함은 이제 뭐 일본에 맡기고 우리한테는 뭐 지원함 쪽에, 군수지원함 쪽에 특화를 시키지 않을까, 나눠서. 다 한 군데 몰빵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고, 또 미 해군 입장에서는 좀 그게 또 위험하고, 왜냐면 갑자기 진주만처럼 기습받을 때 탄도탄, 지금 이란전을 보시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차이나 군이, 전략군이 이제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장거리 탄도탄을 발사하면은 오산, 군산, 지금은 일본 주일미군기지, 사세보 다 들어갈 거예요. 사세보, 그다음에 요코스카, 요코타 기지, 뭐 전부 다 한 번에 때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2029년도에 뭔가 이후에 실행을 한다면은 마치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테라비브 향해서 공격을 했듯이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점점 발전이 되고 있고. 근데 한편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10여 년 전부터 그걸 이제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분산을 시켜야 되는. 어느 한쪽이 다 몰빵을 해버리면 다 망가지니까. 그래서 분산시켜야 되고, 지금 중동 지역에 나가 있는 미군은 뭐 예나 지금이나 핵심 전력들이 이렇게 포진한 상태는 아니에요. 여기 동북아시아의 주요 미군 기지나 주한 미군 기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좀 그쪽은 이렇게 전력이 파견되는 전력 기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란군이 자꾸 반격으로 쏜다 하는데 미국 측에서는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거기도 분산은 돼 있는데 인명피해는 좀 나왔었고, 최근에 뭐 기사를 보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는 또 분산, 여기서는 이제 동북아시아에서는 미군은 더 분산을 더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아직은 당분간은 우린 지원함 쪽으로 MR로 가지 않을까. 그것도 HJ 한진중공업은 내가 볼 땐 탈락이다. 거기는 시설도 좁고 너무 노출돼 있어. 그래서 좀 보안 측면에서는 하나오션 쪽에 맡게 됐다 보고 있습니다. 한미 조선 협력에서 놓치면 안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거고,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과제를 넘어서서 실제 한국 기업이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날을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시점으로서는 우리한테 주어진 거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그게 이익이 안 남더라도 해줘서 신뢰성을 쌓은 상태에서 우리도 이제 뭐 로비라는 거, 미 의회를 상대로 아니면 노조를 상대로 로비 같은 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뭐 미국의 어떤 장벽이 높다 이것만 타령할 게 아니라 본격적인 또 실천, 로비 같은 거를 거기다 설정을 해서 들어가서 좀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좀 뽑아서, 전문적인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맡겨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현지에 있는 우리 재미동포 중에서도 좀 전문가들을 좀 영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뭐 장벽을 넘으면 되지 않을까. 이게 불가능한 장벽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 근데 자꾸 이제 언론, 그 온라인 언론상이나 유튜브상 그 신문사들 맨날 이제 이걸 해먹기 위해서는 또 뭐 극복을 못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걸 자꾸 얘기해서 뭐 해먹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좀 전문화된 매체라면은.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보여줘서 극복을 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 기술 이전 문제는 사실 뭐 이게 항공산업 우리가 먼저 출발한 건 아니지만 항공산업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노화라는 게 이게 하여튼 집중성, 결국 사람들이 다 하는 집약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미국한테 전수를 하면 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또 문화, 어떤 그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인력 시장에 대한 또 문화가 있기 때문에, 노조라든지 그거를 뭐 미국이 원하면 해주면 되죠. 근데 이게 뭐 특별 공법이라든지 그게 어떤 뭐 우리만 갖고 있는 게 또 아니라 또 일본도 있고 차이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기술 이전 문제는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문제라고 표현하지 말고 기술 이전은 잘 해줘야 되냐, 우리가 정성껏 넘겨줘야 되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은 이거 역시 시간 문제죠. 현재 26년도라면은 뭐 한 29년도 가면 어느 정도 진전, 발전이 있지 않을까. 뭐 27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하면 좀 우리가 한 척이라도 상징적으로 발주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이게 조금씩 연도별로 올라가면서 발전하고, 향후에 뭐 5년 후에, 뭐 10년 후에는 지금보다는 다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더 상당히 좋은 쪽으로. 그리고 업체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중에서 여기에 관심과 투자를 많이 하는 하나오션 중심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선도를 하고 있고, HD현대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자기들이 영업력이 먹히는 나라에 가서 열심히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HD현대는 수출 시장을 좀 더 장악을 더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한진이죠. 옛날 같으면 HJ 중공업은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분야, 상선 분야에서 더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 뭐 해경 분야, 해경의 경비원 분야라든지 자기들의 역할이 또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양대 조선소가 역할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미국과 협력에 있어서는 하나오션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캐나다가 독일을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하나오션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번 수주전으로 하나오션이 얻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저는 수개월 전부터 승산이 있냐 없냐를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제 질문을 받다 보니까 뭐 제가 6대4로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독일이 6이고 우리가 이제 4였다는 건데, 사실 업계에서는 얘기하다가 뒤돌아서면은 사실 우리가 승산이 없다고 생각들은 했죠. 캐나다가 전통적으로 나토 이제 회원국이기 때문에 무기 체계를 그쪽 중심으로 이제 끌어왔었고, 이제 미국제하고 유럽제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 사업 절차가 과거에 50년대부터 보면 쭉 살펴보면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경쟁망을 시키고 경쟁 자체만 시키고 실제 지정돼 있는 그 나라는 따로 이렇게 업체는 이미 미리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사업을 이제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를 이번에 뽑았다고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도 좀 나중에 뒤엎어가지고 또 업체를 바꾼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 경우도 보면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의 독일의 이제 TKMS가 선정된 거고, 독일의 또 업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도 조건이 안 맞으면 중간에 서로 이제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좀 절차가 중단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한 20% 전체 퍼센테이지에서 한 20%의 여지는 좀 남아 있다. 이게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제 우리한테 내려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현재는 이제 이게 한참 붐이 일었다가 진 거기 때문에 가라앉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오션은 사실상 미리 뭐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기들이 직접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 없다는 알고 있었고, 그 징조는 이미 폴란드 잠수함 사업 때부터 이미 내부에서는 얘기가 있었던 거고, 과연 캐나다 사업이 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크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일이 제시한 조건을 보면 네. 굉장히 파격적이더라고요. 이게 저는 사실 그냥 짜고 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조건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한국을 이기기 힘들겠다, 이런 판단이었을까요? 근데 이게 방산 수출 사업이나 수입 이렇게 사업을 보면은 전통적으로 이 절충격 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산업협력이라고 말을 좀 바꾸고 있는데, 뭐 그게 그건데, 실제적으로 그 이행률이 뭐 우리나라가 유독 뭐 심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인 입장에서, 근데 전반적으로 절충교육 이행이 그렇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파격적으로, 크게 얘기해서 파격적으로 제안을 하고 제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아주 장기간 10년 이상 그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또 그걸 다 잘게 쪼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유럽 애들이 약속을 잘 지키는 그 지역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다 모두 이행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이게 또 흐트러져요. 사업 자체가 열주적 사업인데, 근데 1차적으로 이제 안정권에 들어간 거는 그 배치1이란, 그 안에서 이제 세 가지로 쪼개지죠. 배치1 해서 4척이 안정적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 2차 사업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3차 최종 완성 사업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통적으로 그 뭐 유럽이나 북미 대륙 그런 방산 수출 수입 사업에 있어서는 뭐 저는 장담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얼마든지 중간에 계획이 틀어지고 바뀔 수 있다. 축소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확대될 일은 없지만은. 그래서 열주적 사업은 뭐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너무 국내 언론들이, 해외 언론들이 그렇게 쓴다고 해서 국내 언론들이 그거를 거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꾸 이렇게 지면에, 온라인이나 지면에 소개한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캐나다 해상군이 급한 거는 이제 4척이죠. 현재 영국에서 36년 전에 인수한 이제 중고 잠수함 빅토리아급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4척 중에 실제 가동되고 있는 건 한 척이라고 하고 있고, 알려진 대로. 그리고 그 중에서 화재, 불이 나가지고 지금 사실상 뭐 유명무실, 운영하는데 유명무실한 잠수함도 있고 한 척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토군의 일원으로서, 아니면은 이제 북미 대륙에 있어서 태평양 방면에 미국한테 안보 측면에서 기여하는 게 과연 이 잠수함 수중 세력이 과연 있는 거냐, 그런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사업이 발제된 거죠. 그래서 이 캐나다가 북미 대륙이고 유럽하고는 좀 떨어져 있고 대서양을 중간에 두고,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을 2차 대전 때 경험을 삼아가지고 뭔가 역할을 해다오 해가지고 사업이 이제 시작은 됐는데, 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측면에서는 의심을 많이 하는 거예요. 캐나다 쟤네들이 북미 반공망 노라드에 대한 그 역할은 있는데, 유럽 나토군에 대한 소위 탈냉전 이후에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건지. 물론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여러 지역의 파병 같이 미국의 또 요청에 의해서 파병들하는 건 있어도, 크게 봐서는 나토에 대한 기여도가 과거에 냉전 시절 때부터는 이제 못하다고 또 보고 있는 거고, 그러한 모든 불만들이 쌓인 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에서 그게 표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7, 80년대 더 거슬러 올라가면 50년대부터 시작된 나토군에 대한 역할, 소위 캐나다, 물론 지금 나토 지역도 그렇지만 서로가 어느 정도 해주고 받고 뭐 기여하고, 이거를 이제 쭉 살펴보면은 트럼프가 나이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또 보고를 받죠.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보고받은 게 있을 거고, 2기 때도 있을 거고, 중간에 또 이제 대통령직을 이제 물러난 상태에서 2기로 넘어오기 전에 그런 걸 이제 정보를 이제 구두상으로도 보고받으면은 자기도 생각이 있고, 살아오면서 자기가 이제 부동산 쪽에 경제 활동을 한 사람이지만은 뭔가 신문 지면을 접하면서 아니면 TV 뉴스를 접하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기억을 다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캐나다 사업에 대해서
입장에서는 또 미국 입장에서는 12척을 빠른 시일 내에 해줘서 장비를 해가지고 투입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미국도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 사업이 우리가 이제 패배하고 나서 1차적으로 패배하고 나서 이제서야 기사들이 마치 뭐 솔직하게 고백하듯이 나오는 게 캐나다 해군 해상군의 사업은 대서양 방면을 우선시한 사업이다. 근데 제가 뭐 개인 자랑이 될지 모르겠는데 방송에서 이미 방면, 대서양 방면이 우선적이고 태평양 방면, 그다음에 북극 방면이라고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뭐 지형 지물을 보면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대서양 방면은 이제 이 전력 자체를 우선시하고 두 번째가 태평양 방면이에요. 마지못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뭐 수행을 같이 해주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6.25 전쟁 참전 16개국 중에서 이제 영어권이니까 우선 미국에 지원을 해야 되니까 P3C 오라이언 초계기를 뭐 우리 북한의 그 상선들 이동하는 감시하는 제재하는 거 마지못해 오키나와 가데나에 파견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를 다들 알고 있거든요. 군사 분야나 국방 분야를 이제 일을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마지못해 미국에 등 떠밀려서 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잠수함 사업도 12척이라고 발전을 해서 떡밥을 크게 던지고 그다음에 독일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경제 그 지원을 받으려고 다 끄집어냈는데 말 그대로 12척 사업이 향후에 10년 이상 가면서 제대로 완성이 되고 완수가 될지 그다음에 경제 그 지원에 대한 옵션에 대한 거를 다 차근차근 수행을 할지 아무리 독일이라도 그거는 뭐 좀 의심이 가고 의구심이 들죠. 그래서 지금 기사가 가장 최신 기사가 나온 게 대서양 방면을 너무 우선시하지 마라. 나머지 8척 이상 되면은 태평양 방면도 좀 배정을 해라. 이제 그런 기사가 났었어요. 결국에는 대서양 쪽에 우선시한다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서는 그냥 뭐 좀 뜨뜻미지근한 사업으로 바라보고 있죠. 자기들의 어떤 국제 안보 환경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덕을 좀 봐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좀 시큰둥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납기일 것 같은데 실제로 독일은 제시한 기간 내에 납기를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뭐 간단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게 제대로 수행이 안 될 거예요. 일단 따놓은 상태에서 같은 그 백인 문화권에서 어떤 협상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만나가지고 미팅해가지고 그런 여지를 많이 볼 거예요. 간을 많이 보고 전통적인 게 있거든요. 백인 문화가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뭐 아직 뭐 축구도 지금 보면은 뭐 인종차별을 했는지 그런 얘기가 여전히 나오는 게 그들만의 이제 통하는 게 있죠. 과거에 이 북미 대륙을 접수할 때 유럽 애들이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문화라는 게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인종차별이 이제 미국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제대로 이게 수행이 안 될 것이고 결국에는 사업 자체가 12척이라고 해서 떡밥을 크게 던져서 끌어들이긴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축소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납기를 제대로 이행을 못 해가지고 근데 파탄 나는 지경까지는 가지 않고 서로가 이제 협상 협의해가지고 그걸 최대한 좀 완화를 시킬 건데 그래서 의심이 처음부터 12척 사업에 뭐 60조라고 자꾸 얘기할 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업을 발제할 때부터 상당히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유튜브 업계에서는 있는 그대로만 선정적으로 그때마다 해서 끝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신경 안 쓰시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가만히 자세히 우리가 패배한 상태에서 진 상태에서 우선 협상 대상돼서 배제된 상태에서 보면은 이제 의심들이 가죠. 과연 제대로 수행할 것인가? 제가 볼 때도 많이 부닥칠 거예요. 캐나다하고 독일 TKMS. 근데 사업은 이제 무산되지는 않고 그리고 축소가 된다면은 4척 사업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고 왜냐면 앞으로 향후에 캐나다의 이제 국방 안보 환경 자체가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고 그들의 경제가 돈벌이가 시원찮으면 국방비부터 자르는 습관이 소위 영국부터 출발된 게 있거든요. 영국, 캐나다 뭐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국방비에서 빼먹는 거 다른 데 전용하고 그게 이제 부작용이 자기 이제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우리가 민생 경제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영국이 이제 그게 뭐 1960년대부터 심해가지고 국방비를 많이 카트하고 그다음에 군사 장비 특히 뭐 항공기 분야에서 사용하다가 빨리 없애버리고 퇴역시키고 함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까운 나라한테 이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원조를 한다든지 그게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랬는데 군사력이 형편없이 되고 과거에 2차 대전하고 상반되게 그래서 캐나다도 그 일원의 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여지가 있다. 제대로 갈 사업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납기라는 게 지금 어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계약서는 명시해도 그럼 또 수정 계약을 또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순탄하게 갈 사업으로 보지 않고 있고 그만큼 미국의 군사력이 지금 계속 어쨌든 간에 힘들어도 꾸준히 뭐 발전시키는 거 그다음에 트럼프가 막 승질을 내면서 하는 걸 보면은 다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살아온 시대가 다 입증하고 서로 다 겪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세대 중에 하나고 70년대부터 그런 뉴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의심을 먼저 하는 입장이에요. 유럽의 군사력이 발전한다는 게 한번 탈냉전이라서 가라앉았는데 그래서 먼저 이게 저도 살아온 경험이 있고 온갖 언론 매체를 접한 경험을 되살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조급증이 심하고 앞서간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80살이에요. 그래서 비교해보면은 그 배경도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고 그래서 조급증이 생길 수밖에 없고 못 믿겠다. 나토 지역이라서 이제 그런 걸 충분히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수주에는 실패했지만 이번 수주전 통해서 K 잠수함 경쟁력은 세계 시장에 충분히 알렸다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K 잠수함이 현실적으로 수출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은 또 어디일까요? 일단 세계 시장에 충분히 알렸다고 하는 의미는 정확히 얘기해서는 하나 오션이라는 이름을 알린 거죠.
잠수함은 두 번째고. 왜냐면은 그동안에 폴란드 사업 때 흔하게 나왔던 얘기가 하나오션이 어떤 회사야? 그 얘기를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유럽에서. 그러다가 이제 하나오션이 몇 년 전에 대우 DSM이 바꾼 회사다 하니까 그제서야 이해를 했다는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폴란드 사업이 한참 경쟁할 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회사가 바뀐 상태에서 이름을 제대로 이제 각인을 시켰다. 자주포, K9 자주포 하면은 이제 뭐, 그래서 또 레드백도 있고, 지상군 그 화력 장비를 이제 얘기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충분히 알려졌는데, 이름 자체, 네임 밸류가 지금 좀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았나.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잠수함, 장보고 3 이제 배치 2.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성능을 제시해서 이제 일반 전 세계 언론에 이제 많이 돌아다녔는데 다른 그 잠수함 시장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이제 업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해군이 향후에 최소 4척의 잠수함을 도입을 하려고 한다. 그동안은 잠수함 전략이 없었거든요. 그쪽 지역의 홍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심이 좀 낮아가지고 아니면 염분이 많아서 작전하기 어렵다는 이제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그거를 이제 배제하고 이란전을 통해서 탄도탄, 수중발사 탄도탄이라든지 함정발사 탄도탄의 필요성이 또 제기됐고 이제 미 해군이 이란전 개전 초기에 인도양 지역에서 이란 해군의 초계함을 격침한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해에서 작전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좀 더 나가서 원거리에서 뭐 탄도탄을 발사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란 해군을 봉쇄하는데 일단 뭐 기여를 이제 하고 싶다, 시키겠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잠수함 성능은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알려진 거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그만큼 알려졌고 캐나다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이제 또 그 우리 가까운 지역에서 노리는 대상 국가가 필리핀 해군. 근데 이제 필리핀 해군은 장보고 3의 배치2 기준의 어떤 3,000톤대 이상의 잠수함을 원하는 건 아니고 그들 역시 잠수함 전력이 이제 전무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건설을 이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척수 도입하는 척수는 이제 2척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톤수대 규모는 2,000톤대. 근데 이 부분은 또 영업 지역이 하나오션이라기보다는 HD 현대가 아주 공을 많이 들였고 현재 HD 현대에서 초기함하고 OPV 그다음에 뭐 호위함 종류를 이제 다 계약을 맺어가 차근차근 건조를 해서 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하고 필리핀 해군은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 우리 국내 회사가 HD 현대 쪽으로 넘어가고 그 영업에 대한 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전통적으로 이제 하나오션에서 계속 이제 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업계에서 나오는 거는 사우디아라비아 사업하고 필리핀 해군 사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남미에 대한 잠수함 수요가 앞으로 발생될 예정인데 최근에 몇 년 전에 하여튼 최근에 하나오션에서 시장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남미 국가들이 이제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중반에 독일제 그 당시 서독인데 독일제 209급 잠수함 시리즈를 많이 도입을 했어요. 나라별로. 근데 그것이 운영 수명이 이제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교체 시기에 이제 도래했는데 그럼에도 도래했지만은 또 해군 예산이 수상함정 위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수중 전력에 대한 거는 그 다음으로 밀려서 최근까지는 이제 조사만 했지 수요에 대한 거는 이제 포기한 상태고 그러나 지금 또 수요가 이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30년대 그걸 대비해서 이제 하나오션 중심으로 영업은 이제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페루 해군은 또 HD 현대가 영업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또 이 하나오션에서 피해갈 가능성이 또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남미 최종적으로는 이제 남미를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캐나다 사업이 어떤 이름을 많이 알려야 되는 업체 이름을 이제 바뀐 이름도 알려야 되고 잠수함도 최근에 도입을 이제 하고 있는 신형 잠수함이기 때문에 그리고 탄도탄 발사 기반에 발사할 수 있는 대형 잠수함이기 때문에 재래식 잠수함이기 때문에 전 세계 이제 이름을 이제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이제 볼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수출 실패는 했지만. 네, 최근 카이가 KF-21과 FA-50의 새로운 수출 전략 공개했습니다. 기존 수출 전략과 비교해서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뭐 해외 수출 목표 대수가 KF-21 보라벨 전투기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A-50은 뭐 이제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KF-21은 이제 이번 7월 29일 날 모든 개발을 이제 종료하는 완료하는 이제 어떤 조촐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개발은 다 끝났어요. 끝난 행정 처리하는 과정이고 생산을 또 지금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표명들을 이제 많이 하시고 어떤 관계자에 따라서 그 해외 수출 판매 숫자 전망하는 게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걸 종합을 해보니까 연초에 2026년 2월달 기준에서 그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대표 새로 이제 부임하신 김종출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 1000대까지 팔아야 되겠다. 1000대 플러스라고 해서 상당히 넓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숫자가 엄밀히 말해서 FA-50 포함하고 뭐 헬기까지 포함해서 1000대로 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6월 말에 또 작은 세미나가 있었는데 새로 이제 부임한 어떤 해외 미래 수출, 해외 수출 담당 또 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200대 플러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상에서는 200대로 지금 많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근데 거기 더 나가서 7월 달에 들어와서 알게 된 숫자는 출처는 이제 방사청이고요. 방사청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300대로 최종 결론이 났다. 그 해외 조사 기관들이 있어요. 이런 항공산업 관련된 해외 조사 기관들이 있고 뭐 아니면은 출판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조사를 해주는데 대행을 시켜보니까
보니까 넓게 잡아서 300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이 동남아시아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폴란드 수출할 때는 몇 년 전에는 폴란드 수출할 때는 그쪽 지역에 이제 뭐 전문 매체들이 많이 전망을 내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수그러든 반면에 동남아시아의 여러 매체들이 또 아니면 블로거나 유튜버들이 소개하는 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게 현재 6월 달부터 기준으로 잡으면은 필리핀이 제일 먼저 도입을 할 것이고 KF-15 보람에 그 다음에 최근 또 얘기는 또 말레이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어제 그제 얘기는 태국까지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시아의 4개국 T50을 도입한 인도네시아 포함해서 4개국이 있는데 지금 말레이시아는 도입 예정이고 그 중에서 이게 순위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우리한테 속을 새길 때 인도네시아는 맨 끝으로 점점 내려가요. 날짜가 가면 갈수록 1등 했다가 2등으로 내려가고 3등, 4등으로 네 번째로. 그래서 현재는 필리핀이 최우선 국가고 해당되는 필리핀에서는 여러 관계자들이나 이제 이런 걸 이제 매니아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거기서 불만스럽거나 의심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이어서 태국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이제 캄보디아하고 이제 국경 분쟁을 이제 있었기 때문에 또 항공 전력이 드론뿐만 아니라 항공 전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이걸 도입을 이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카이의 일종의 뭐 다른 이제 행사나 협의 때문에 찾아오시는 어떤 관계자들이 그 온 김에 KFC 보라면 꼭 보고 가고 그 앞에서 기념 촬영을 꼭 하고 한다는 거. 그리고 SNS상에서 공개를 한다는 거. 그래서 그 자체가 관심도가 유럽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수출 전망은 일단 KF-15 보라매가 공군에 배치돼서 운영하기 시작하면은 지금보다 분위기가 더 올라갈 것이다. 업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동남아시아의 전투기가 될 수 있고 이 시장은 우리가 우리 영역 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꽉 잡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중동을 거쳐서 유럽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저 남미 쪽에도 뭐 이제 해상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출 뭐 전망을 좀 내놓고 있지만은 고객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파급이 상당히 크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카이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KF-21의 주요 협력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논의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고 실제 공동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카이 쪽에서 이제 6월 말에 그 언급을 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차 대상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고요. 4개국에 이제 딱 머물고 있지만은 그 다음이 이제 2차 그 예상국이 이제 중동의 아랍에미리트하고 이제 사우디를 이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정을 이제 하고 있는데 딱 2개국에 머물고 있어요, 아직은. 그런데 이제 내용 자체가 동남아시아 4개국과는 좀 차별화되는 게 일부 공동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국제 공동 개발이라는 타이틀을 이제 어떤 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내용을 접해서 이렇게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자기들이 그 방산을 좀 키우기 위해서 출발을 이제 했는데 방산이라는 거를 방위산업 그중에서 무장 개발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KF-15 보람의 자국산의 무장을 인티그레이션, 통합하고 이제 연동하는 거를 상당히 좀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공동개발 형식으로 취해서 물론 이제 국제 공동개발이라는 게 어떤 단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초보적인 단계를 적용해서 자국산 무장을 이제 연동을 시키겠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얘기가 한참 되고 있고 단계별로 지금 내용의 어떤 협의 단계가 이제 하나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 우리가 성취할 수 있고 해당국의 KF-15 보람회를 이제 블록 2 이상 판매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확정된 거나 다름없고 그리고 이제 면밀히 이제 그거를 살펴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항상 이 두 국가가 예멘 후티 반군 상대로 같이 공동작전을 해서 들어간 이제 경우가 이제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은 좀 사이가 안 좋은데 그래서 항상 아랍에미리트가 방산이나 무기 도입을 하는 거를 살펴본 다음에 또 쫓아가요. 이게 뭐 동남아시아에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근데 사우디가 꼭 아랍에미리트가 뭘 하면 같이 한다는 거. 물론 이제 대상국은 이제 뭐 대한민국이든지 뭐 유럽의 방산업체든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개국이 지금 지정이 돼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다른 거를 좀 개조를 할 수 있는 거는 있으면은 좀 자기들이 돈을 내서라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좀 종류가 달라요. 동남아시아 국가는 직판을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조건이 또 추가로 붙는 게 MRO 후속 군수 지원 정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이제 써달라.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정비하는 기술은 좀 배우고 싶다. 운영 유지 계속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거기에 머물고 있고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리트는 좀 개조 개발을 하자. 이제 그 단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 유럽의 이제 폴란드가 좀 장기적으로 또 거론이 되는데 폴란드는 좀 더 개량형을 FA50 PL 버전을 해보니까 좀 더 자기들 요구 조건이 더 높아요. 역시 뭐 유럽 국가이다 보니까 물론 동유럽이지만은 그래서 3단계는 이제 폴란드는 좀 더 2단계, 3단계로 발전되는 그러니까 단계가 중동 지역은 1단계 개조 개발이라면은 폴란드 같은 경우는 2단계, 3단계 좀 더 정밀 무기를 더 탑재하고 아니면 뭐 미국제 무기를 탑재한다는 걸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지금은 이제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지역별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진출을 해야 되는지는 이미 다 계획
그건 다 수입된 거로 이제 그렇게 발표를 또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남미 시장이 또 있는데 이제 그거는 맨 끝에 네 번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이쪽 지역에서 차근차근 영업을 잘 해가지고 건너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었던 인도네시아가 이제 KF21의 첫 수출국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협상 어디까지 진행됐고 실제 수출 성사될 가능성, 진행도 어디까지 보십니까? 제가 이제 뭐 취재를 해서 알아보기로는 인도네시아는 사실상 끝났다. 끝났다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2011년도 이 사업이 KFX 시절 때 국제 공동개발로 가야 되는 조건을 받았을 때 소위 뭐 이제 나중에 국회에서 다 비준을 거쳤지만은 사업을 어떤 출발시킬 때 그런 조건이 이제 있었는데 이미 이제 인도네시아가 합류를 했었고 그때는 뭐 상당히 뭐 이 TOC도 최초로 도입한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을 해서 좋았는데 지금은 뭐 근본적으로 인도네시아가 국방비가 제한된 상태에서 온갖 자기들이 몸에 좋은 모든 무기를 사겠다는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잘게 쪼개면서 뭐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발주한다 뭐 계약했다 하면서 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 KF-21 보라매 전투기가 좀 뒤로 밀리고 그리고 뭔가 필요는 한데 왜냐면은 인도네시아 공군도 F-16을 대체하는 이제 등급으로서는 KF-11을 지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는 한데 처음에 약속을 했던 48대까지는 그거를 다 성취하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뭐 16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카이는 16대라도 어떤 수주를 해야 되겠다. 그들이 발주하게끔 뭔가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16대 발주는 이제 기정사실이지만 그게 언제 되는 것이냐. 이제 그거는 좀 기다리는 입장이고 또 카이 입장에서는 영업을 계속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방위사업청에서는 이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마무리가 잘 된 걸로 나머지 6천억 원에 대한 개발비에 대한 미수금까지 다 받아서 종교를 시켰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방사청 입장은 이거는 잘 정리가 됐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정리가 됐고 16대에 대한 수주는 그 다음에 이제 바톤을 이어받는 카이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수주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방사청 입장에서는 이게 사업을 수행한 거를 2011년도 이래로 지금까지 잘 해온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내적으로 얘기들이 있는데 특히 언론에서 얘기가 많은데 그 부분은 그렇게 뭐 신경 안 쓰는 입장이고 그래서 사업 종료를 이번 개발 사업에 대한 걸 7월 20일 날 종료를 하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카이가 전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KF21의 수출 경쟁력은 아무래도 전투기 자체뿐 아니라 천령과 같은 국산 무장체계가 중요하다. 국산 무장체계 확보가 KF21 수출에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가 이제 그 F-50을 이제 수출을 이제 하면서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하면서 폴란드까지 이제 갔는데 중간에 이라크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이제 6개국으로 이제 자리 잡았는데 더 이상 수출을 해야 되고 근데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좀 더 멀리 쏠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이라든지 공대지 미사일이 없는 게 단점은 지적되어 있고 어떤 제한, 약점으로 이제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KF-11 보라매 전투기를 넘어오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거리 공대공, 그다음에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국산 그 개발을 이제 시작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천령이라는 공대지 미사일, 국산 공대지 미사일을 또 지금 개발을 한참 하고 있고 그래서 핵심은 이제 공대공, 공대지 정밀 유도 무기가 2030년 이전에 다 개발이 끝나거나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이거를 이제 기존에 F-50 수출할 때 한계점을 극복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수출을 이제 뭐 많이 이제 목표를 하고 있지만은 개발 자체에서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출발도 잘 했고 물론 이제 업체 간에 또 뭐 경쟁도 있는 것도 있지만은 공대공 미사일 사업에서 최종적으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도까지는 우리 KF-11 보라매 110대 양산 다 끝날 때까지는 다 완성을 시켜야 되는 그래야만 수출 시장에서 또 이게 인기를 끌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인기가 좋다는 이제 프랑스 다소 에이비에이션의 라팔 전투기 같은 그런 물건이 되는 거죠. 그걸 또 이어받아야 되고 지금 현재는 라팔의 인기가 좋지만은 그것도 이제 몇 년 지나면 이제 사실상 끝나고 이게 초기형 4.5세대 초기형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사는 나라들도 이게 무한정 많이 대량 구매하기는 좀 어렵다. 물론 이제 인도라는 나라가 이제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면허 생산하는 것 때문에 매달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몇 년 있다 지나면은 이제 끝물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국제 무기 시장, 전투기 시장에서 서방 측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유력해지는 그러려면은 이 미사일들을 동시에 개발을 끝내야 돼요. 우리가 양산하고 있는 우리 공군에 납부하는 기간 중에 진짜 서둘러서 끝내야 되고 다행히도 방위사업청에서는 이제 개발 진두지휘하는 입장에서는 공대지 무장에 대한 거는 좀 차근차근 그리고 시간을 최소한 1년씩은 땡길 수 있는 기존에 발표된 것에 비해서 또 공대공 미사일도 또 서두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수출 시장에서 꼭 이거를 이제 결합을 시켜서 판매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KF-11 보라매 현재 딱 정해져 있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그 MBDA 유럽의 MBDA 미티어 같은 경우는 엄청 비싸거든요. 뭐 40억인 같은 뭐 엄청 비싸고 그리고 공대지 무장이 지금 현재는 결정이 이제 안 돼 있죠. 그 어떤 거를 또 인티그레이션 할지 또 해외에서
예산을. 근데 공대공 미사일 앞서 말씀드린 공대공 미사일이 그렇게 비싸기 때문에 필리핀 공군이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계약을 해서 초도부를 받는다 하더라도 바로 미티어 미사일 사기는 좀 부담스러울 거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필리핀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발주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를 이제 계약을 해서 우리가 만들기 시작해서 인수를 받으면은 한 29년도 초기에 그 정도인데 이제 무장이 아마 곧바로 또 필리핀 공군에서는 또 이거를 결정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무장이 이게 또 유야무야 시간이 또 29년, 30, 31년. 그러니까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우리가 개발이 완료되고 있는 거를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만 그걸 이제 기다렸다가 또 우리 한국산 무장을 살 수 있고 도입을 할 수밖에 없고 무장이 좀 우리가 더 가격이 내려가니까 국산 대한민국 제품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지금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죠. 개발 진행 속도도 더 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다 끝나야만 공대공 미사일이나 공대지 미사일 개발 사업이 끝나서 양산이 들어가야만 말 그대로 라팔이 그러했듯이 무장은 다 프랑스산이거든요. 공대공이나 공대지가.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해야만 수출 시장에서 인기를 끌 수 있다. 물론 이제 엔진은 미국제인데 또 미국이 또 노림수가 따로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2040년 이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고 그러나 이제 엔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한국 사이로 채워야 되는. 그래서 어느 정도 라팔에 준하는 어떤 수출 시장에서 장악력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지금 과제를 안고 있죠. 근데 저는 전망하기를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 수행을 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뭐 상당히 밝게 보고 있습니다.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뭐 FA50이나 뭐 KF-11 보라매가 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하나는 F404 그리고 보라매 전투기는 414, F414 엔진인데 미국이 수출 시장을 이제 자기들 국가 안보에, 지역 안보에 따라서 어떤 통제에 제어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상태에서는 어쩔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사례를 우리가 보면서 배우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최종적으로 이제 엔진이죠. 무장을 지금 개발하고 있으니까 정밀 유도 무기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엔진은 이 로드맵을 이제 살펴보니까 연초 26년도 연초까지만 해도 2040년에 일단 완성하는 국산 그 제트 전투기 엔진, 터보 엔진을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최근 6월달을 지나면서 이제 나온 게 1년을 더 시간을 달라 해서 2041년으로 다시 수정 발표를 했어요. 공개 석상에서. 하여튼 뭐 2041년도 하면은 또 다른 디자인이든 아니면은 이제 이 기존의 F-11 보라매를 어떻게 개조, 엔진 부분을 이제 손을 댈 수 있으면은 국산 엔진 같은 규격으로 개발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는 뭐 수출이 이제 KF-11 보라매 뭐 EJ 버전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EX 버전이 있지만 EJ 버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엔진을 이제 한국산으로 바꿔서 수출을 한다든지 뭐 규격은 동일하게 해야 되겠죠. 외형에 들어가는 엔진 베이에 들어가는 거. 그런 사례는 이제 미국의 F-16 전투기가 프레히트니 엔진뿐만 아니라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사례가 있으니까 맞춰서 한다면은 막연하게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 국산 엔진 개발해서 수출할 때 뭐 이거는 바뀐다. 근데 막연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엔진 규격이 아마 맞춰야 될 거예요. KF-11 보라매가 한참 수출이 이제 막 본격 진입할 때가 2040년대로 좀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세세하게 세밀하게 개량이 따라오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규격이 중요하다. 지금 현재 개발 시작한 게 그것도 역시 우리가 기술의 어떤 발전의 혜택을 받는 거죠. 과거에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기술의 발전이 좀 더뎠어요. 그런 항공산업에 대해서 설계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도면을 그린다든지 했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캐드캠이라는 게 90년대부터 등장을 하면서 그 혜택을 보기 시작한 게 우리 설계에 있어서 TOC부터 그리고 KF-11 보라매 온갖 이제 그런 기술들이 디지털화된 설계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됐고 엔진도 이제 그런 분야의 신기술이 우리가 빨리 그 사이에 30년 사이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후발주자지만은 기술의 발전의 혜택이 우리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국가 경제 발전도 여러 수출도 그렇지만 반도체도 그런 게 나중에 새로운 신기술을 우리가 빨리 습득을 했기 때문에 적용이 되고 그래서 전투기도 이렇게 빨리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었던 게 그런 근본적인 기술을 우리가 많이 도입을 해서 배워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엔진 역시 별 문제 없이 완성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소재, 열에 견디는 아주 상당한 고열의 엔진이 내부가 견뎌야 되는 거는 또 우리 별도의 또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주도를 한다면은 두산을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같이 어떤 컨소시엄을 이뤄서 하지 않을까. 그러면 문제 없이 예정대로 2041년대 완성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이미 FA-50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FA-50의 수출 성공이 KF-20 수출로 이어지는 이른바 롤인 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일단은 TO-10, FA-50이 동남아시아 전투기로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것을 이제 동남아시아 영역이 이제 싱가포르를 빼고요. 베트남하고 싱가포르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빼버리고 보면은
동남아시아 전투기예요. 이게 과거에는 발언할 수 있는 그 명칭이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딱 명칭을 이렇게 고정화시킨다면은 동남아시아 전투기가 맞고 근본적으로 미국이 대한민국하고 방산을 이제 시작할 때 1975년도에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했기 때문에 80년대 면허 생산 중심으로 했고 그 과정에서 90년대 우리 발전을 시켜준 거 뒤에서 밀어준 게 이제 T-50이 이제 그 출발점인데 아주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생각한 거는 엔진을 또 미국 거를 껴넣었잖아요. 그게 이제 뭐 97년도 98년도 엔진 선정할 때 많이 작용한 게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걸 자기들 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30년 전에 서로 협의한 게 안보 측면에서 협의한 게 있고 결국에는 동남아시아 전투기를 만들고 싶었던 게 그때 당시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자기들이 국제 전투기라고 해서 72년도 74년도에 수출 시작한 F-5EF 이거에 대한 대체 전투기를 자기들이 직접 만들기보다는 동맹국에서 만들어 수출하게끔 만드는 어떤 정책이 이제 내부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F-50이 되면서 자리 잡았고 4개국에 말레이시아는 이제 자리 잡을 예정이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이게 지금 F-35가 등장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에는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그러면 또 여기에 걸맞게 또 향상된 성능이 더 발전된 거기에 준하는 전투기를 동맹국에서 만들게 해서 판매를 시키자 하자 자기들 승인을 다 내야 되거든요. 엔진 문제 때문에 물론 2041년부터 국산 엔진이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2041년도에 국산 엔진이 들어가도 미국의 적대국이나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나라에 또 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분명히 우리가 좀 자유롭긴 하지만 한미 관계라는 게 이게 한미 동맹이 아주 깊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동남아시아 전투기가 이제 F-50으로 출발해서 그다음에 KF-11 보람에 더 나가서는 중동의 친미 국가를 할 수 있는 2개국에 이제 판매가 될 것이고 개조 개발이지만은 그리고 이제 동유럽의 폴란드, 서유럽은 자기들의 전투 개발을 뭐 지금 엎치락 뒤치락 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출발도 못했지만 그 범주가 좀 사실 나눠지고는 있어요. 이 우리가 커버 수출할 수 있는 지역이 미국의 해외 안보 정책에 같이 동반을 하면서 나가고 있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게. 근데 이제 남미 지역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남미 지역의 페루 같은 국가는 과거에는 회색 국가였는데 최근에는 다시 이제 뭐 신경을 쓰면서 무기 체계를 미국제를 좀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F-16V를 뭐 12대 발주를 한다고 했던 얘기가 나왔는데 완전한 계약은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페루 같은 나라는 전투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두 개 기종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F-16V가 되면 하나는 미라지 2000을 대체하는 뭐 우리 KF-11이 될 수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은 다 계산을 하고 있고 우리도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알고 있고 필리핀이 한 종류의 뭐 F-16V만 얘기되고 있다가 지금 두 개 동시 도입 해야 되는 사업으로 바뀌고 있듯이. 그래서 그런 미국의 안보 정책을 뭐 우리가 싫더라도 귀찮더라도 면밀하게 또 연구를 해서 거기에 발맞춰서 영업을 나가면 대상국을 지정해서 나가면 더 늘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방위사업청 내에서 소위 박사학위를 많이 따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더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이거를 카이하고 얘기를 해서 또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수출 나가면 잘 될 것이다. 물론 그 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프랑스 라팔에 개시하고 있는 거는 있어요. 근데 서방 국가고 핵심 나토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라팔이 미국이 약간 꺼름직한,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한 나라들한테는 판매하는 거를 뭐 좋게 생각하죠.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이집트라든지, 인도라든지. 이게 서방 국가잖아요. 완전한 서방 국가인데 어떤 정치 사정에 따라서는 미국에 반발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라팔이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이 별다른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제 나중에는 그 역할을 우리가 이어받는 게 이제 KF-11 보라매가 이제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전투기 시장에서 그러니까 보유를 하고 있는 거나 만들고 있는 거나 아니면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전투기 목록을 쫙 펼쳐놓고 보면은 사실상 KF-11이 이 시장에서 서방 측 국가에 중국을 제외하고요. 러시아하고 서방 측 국가에서 살 수 있는 앞으로 4.5세대 신생 4.5세대 전투기 사실상 KF-11 보라매가 유일하다시피 해요. 이건 제가 아주 장담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는 국뽕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폴란드 K방산이 터졌을 때는 지상군 장비도 들어가면서 F-50이 같이 들어왔는데 2023년, 2024년까지만 해도 저거 방송 국뽕이네 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그거를 지나면서 2024년 지나면서 저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져보고 소위 뭐 박사님들 하는 것처럼 연구도 해보고 아주 오랜 기간 고민도 해보면은 결론이 이거는 국뽕이 아니다. 시장의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KF-11 보라매가 지금 이렇게 무더운 여름 7월 이제 중순에 말로 넘어가는데 아직 실전 배치가 안 됐다는 거. 그게 답답한 거죠. 그러면 8월달도 실전 배치가 아니고 9월달 돼야 실전 배치 처음 되고 그다음에 원활하게 훈련을 해서 공군에서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거는 연말. 근데 연말이면 또 뭐냐? 우리가 F-50 PL 버전, 폴란드 버전, 말레이시아 M 버전. 이거는 개량용 F-50이거든요. 전자주사식 A사 레이더, 디지털 장비를 잔뜩 탑재한 고성능 F-50에 그것도 연말에 가야만 이제 인도를 하는 거예요. 6대, 뭐 4대, 2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작은 대한민국 전투기의 하이로믹스 형제 F-50과 KF-11의 시작은 진정한 시작은 연말 지나야만. 그래서 27년도부터는 국뽕이 완전히 이제 국뽕을 걷어내도
아주 충분히 해외에서 자랑할 수 있는 전투기가 수출 시장에서 등장을 하는 거죠, 제대로. 결국에는 이제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사업들도 그렇고 돈이 뭐 중요하다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시간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물고 뜯고 즐기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업저버, 관측하고 평론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시간이 가니까 나이를 먹는 거. 그게 항상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나이 타령을 많이 합니다. 이걸 다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27년도부터는 전반적으로 모든 게 이제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거죠. 우리 방산 수출, 그다음에 우리 공군력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나이를 먹는 거에 불구하고 좀 기다려지게 되고 있고 한 달 한 달.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국뽕은 절대 아닙니다. 자, 유럽과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전력을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전 배치 좀 어려운 얘기잖아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건데 이 공백기 KF-21의 기회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가 아주 우리가 우수한 인재들의 능력을 이제 덕을 봐가지고 새로운 기술도 덕이 있었지만 10년 걸렸죠. 만 10년. 2015년에 출발을 해서 결정하기까지 2015년에 결정을 했으니까 그 전에 많은 시간을 또 소모했었고 2015년에 결정하기까지 10년이 더 필요했어요. 2004년 5년부터 아주 수많은 논의를 하다가 반대도 많았지만은 결국 2015년도에 하반기에 엔진도 결정하고 제너럴 일렉트릭 F414 그다음에 이제 설계를 들어가자 했던 게 2015년이고 지금 2026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을 이제 기획을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의 전투기 일본을 포함한 공동 개발이니까 유럽의 상표가 두 가지지 않습니까? GCAP, FCAS라는 게 프랑스 주도, 영국 주도 상품이 두 가지인데 이것도 역시 그런 과정을 겪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얘기를 해서 한 해 만에 뭐 돈이 얼마가 드는데 너는 얼마 낼 거냐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역할을 분담을 할 건지를 한 10년을 지금 못 채웠어요. 왜냐면은 영국 주도의 GCAP라는 전투기가 개발을 이제 해야 되는데 2018년도부터 본격화 됐죠. 모크업을 그냥 막연한 모크업을 개념 모크업을 판버러 에어쇼에서 뭐 공개를 한다는 게 2018년도에. 그러니까 정립을 하기 위해서 개념을 이렇게 설정하기 위해서 뭐 돈을 이제 다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보장을 받기 위해서 일본 끌어들이면서 그러면 2018년에 시작했으면 이게 이러한 상태가 2028까지 갈 것이다 했는데 역시나 일본에서 나온 뉴스가 영국 가서 뭐 아니면 이태리 가서 계약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내년도에 계약을 제대로 한대요. 올해도 아닌 내년 2027년도에. 그럼 이게 거의 10년을 이게 협의하는데 10년 걸렸고 그러면 2027년도에 사인을 하면은 잉크가 말라야 되잖아요. 소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럼 2028년도에 출발을 이제 설계 출발을 이제 한다 치면은 그러면 2038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언론에서는 얘기할 때는 2035년이면 뭐 실전 배치 들어갈 거다. 그거 절대 될 수가 없죠. 10년 잡아야 돼요. 우리가 또 10년 걸렸는데 설계에서 개발 종료까지. 그러면 당연히 그들도 똑같다는 거 이제 봐야 되고 아무리 날고 뛰는 거 그건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했던 뭐 그것도 아직도 개발이 완료가 안 된 전투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10년 잡으면 2038년 그렇게 해서 이제 양산 체제로 넘어가서 초도기를 자기들 영국 공군이라든지 이태리 공군에 납품을 하기 시작하는 거 하면은 그것도 한 2년 걸리잖아요. 만들어서 납품한다면 2040년은 넘어가죠. 그래서 수출 시장에서 초기형이지만 쓸만합니다. 온갖 선전을 하면서 다니다 보면은 첫 번째 계약은 그 하도 고성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뭐 미국의 F-35에 준하는 성능을 이제 갖고자 하는데 일부는 6세대 뭐 기능을 넣는다고 하지만 그러면 2045년가야 본격적으로 이제 온라인 기사에서 아니면 유튜브에서 그때 나올 거예요. 시간을 보시면 35년이 아닌 2045년 때 이제 시장에서 상당한 우리하고 경쟁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뭐 하고 있냐? 우리는 또 스텔스 버전, EX 버전을 한참 개발을 하고 있을 때, 그 2045년이면. 그래서 2050년 목표로 이제 이게 완료를 할 건데 그 다음 전투기죠. KF-10 보라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 전에 그들이 유럽의 GCAP라든지 소위 프랑스 주도하다가 지금 독일하고 FCAS 그때는 시장이 나올 거예요. 뭐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리고 그러면 우리가 KF-10 보람의 블록 2 기준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계약을 좀 맺어놔야 되겠죠. 그리고 스텔스 버전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는 거기에 발을 맞춰야 되겠죠. 수출 시장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국가 예산, 국방 예산에서 뭐 R&D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업체가 이제 잘 뭐 경영, 뭐 운영을 잘 해가지고 버티고 잘 해서 수출 시장은 또 장악도 하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현재로서는 기존의 뭐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그리펜을 밀어내겠다고 이렇게 말은 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만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그렇게 나올 예정인 전투기하고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표를 바꿔야 되겠죠. 블록 2 이상 EX 버전에서는 EJ 버전을 같이 끌고 가면서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들하고 나중에는 경쟁할 수 있을 거라 봐요. 2045년도에 가서는 지금 로드맵이 확실하게 이제 설정이 됐어요. 여러 가지 논의를 끝에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일반 공개가
다 됐고 7월 달에 그거를 어떻게 행정 처리를 해서 이게 사업화 시키느냐가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많이 얘기는 되겠지만은 할 수 있다, 뭐 못한다. 그런데 이거는 또 새로운 개발이기 때문에 EJ나 EX 버전, 그러니까 스텔스 버전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그들을 따라잡거나 동등하게 경쟁할 시기가 있을 것이다. 저는 뭐 상당히 전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지금 이제 폴란드를 시작해서 K방산이라는 이제 단어 수식어가 이제 생겼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2030년대를 앞두고. 근데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이제 폴란드 수출은 단계적으로 이제 자주포뿐만 아니라 KT 전차 지금 3차든 지금 단계로 올라가 있고 잘 되고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나머지가 4차 이제 계약인데 지금 후반부에 이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폴란드로 시작된 K방산 그쪽 지역은 이제 뭐 해당 국가를 우리가 꽉 쥐고 있기 때문에 물론 관리를 또 철저히 더 해야 되겠지만은 순조로운 것 같고. 그러면 또 다른 시장에서 우리가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시장은 또 새로운 출발은 동남아시아 또 필리핀으로 이제 시작해서 그것도 전투기로 진짜 순수한 한국형 전투기 바로 이제 KF-17 보라매가 그 상징성을 이제 부여를 해주고 제가 전에 얘기했던 KF-17 보라매하고 잠수함 장보고 3 수출도 같이 거론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심 속으로는 캐나다 사업이 뭐 잘 될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2의 도약기는 상품에 있어서는 KF-17 보라매하고 F-50 개량형이 되는 상황이 됐고 다행히도 이제 천궁2라는 지대공 미사일도 지금 이란전 시작이 되면서 이제 급부상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날아다니는 지대공 쏘는 항공 분야죠. 넓게 항공 분야의 무기 체계로 우리가 좀 더 발전을 이제 시키는 단계에 왔다. 그래서 잠수함은 좀 더 별도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수상 전투함 분야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KDDX가 하나오시에서 이제 선도함을 만들기로 한 게 이제 결정 났고 7월 한 8월달 7월에서 8월 사이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면은 그것도 2032년가에 초도함 선도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지켜본 이제 이 소위 도입을 생각하는 나라들은 그 선도함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5,000톤 이상의 구축함 소위 말하는 구축함이 제대로 만드는구나. 그래야만 이제 우리하고 다가와서 도입 협상을 시작을 한다든지 유럽 국가들이 서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수출을 잘 해먹고 있거든요. 우리는 수상 전투함은 2032년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또 다른 이제 도전과 과제가 오고 있는 거죠. KF-11은 이제 조만간 이제 본격 진입을 하는 거고 수출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매번 상품 자체를 이 무기 방산 상품을 좀 더 다양하게 가져가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포트폴리오 소위 이렇게 보듯이 아니 이렇게 메뉴 보듯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잠수함은 당분간은 좀 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나. 전 세계를 상대로 잠수함 수출을 한다면은 그래서 먼저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남미 시장에 기대가 되는 게 있는데 잠수함은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이런 것들을 계속 주시를 하시고 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방산 관련 방산주 항상 지켜봐야 돼요. 어떤 반도체 분야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꾸준한 그리고 이제 업체의 동향 항상 꾸준하게 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뭐 등락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방산 쪽은 그런 부분에서는 면밀한 어떤 이렇게 살핌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